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 시장이 모두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 또 간밤에 테슬라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반전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SK하이닉스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만 올라가고 있고 그 이외 업종 기업들 전부 다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3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는데 수급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락하는 업종이 전반적으로 훨씬 더 많은 가운데 업종별로 또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양상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장중에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실적이 나올 예정인데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실적 관련 내용들 잘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도 좀 크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물론 장 마감 이후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나타내긴 했지만은 시장을 짓누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그널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시그널은 바로 국채 금리입니다. 국채금리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2024년 5월부터 최근 이 9월까지 급격하게 내려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4.7%대를 웃돌았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1%포인트 낮아지면서 3.7%대까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다시피 4%대 위를 완전히 넘어섰고요. 간밤에는 4.2%대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면서 시장에서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 도대체 시장에서는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길래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걸까 하고 의문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시장의 기대와는 약간 좀 엇나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1월에 다시 한번 FOMC에서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0.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빅컷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0.25%포인트는 최소는 그 정도는 좀 내려주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채금리가 오르는 걸 보니 이제 다시 한번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의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채금리가 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걸까요? 하나하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경기가 너무 좋아서입니다. 사실 금리가 이렇게 인하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가 좀 꺾여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앞으로 좀 경기가 꺾일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원래는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겠지 하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리치몬드 연은의 더 CFO 서베이에 따르면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하는 인물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응답자가 소속한 기업이 어떨 것 같냐라는 이러한 질문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낙관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이 경기가 좋게 된다면 당연히 금리를 인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이유로는 경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유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의 이 빚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코로나19였기 때문에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미국 내에 이
전체적인 빚이 많아졌다는 거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요.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미국의 전체적인 정부의 빚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유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유는 경기가 너무 좋아서였고, 두 번째는 미국 내 빚이 너무 많아져서였고, 세 번째 이유는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거의 비등비등하긴 하지만은 비트코인 시장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 내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하다라는 쪽에 조금 더 시그널이 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IMF 측에서는요, 미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2%대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IMF 측에서는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대에서 2.8%대까지 높였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아주 급격하게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성장이 견고하다라는 의미는 금리 인하를 더 이상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약간의 경기 침체가 좀 나와줘야지 그때 다시 한번 FOMC에서 금리를 인하를 할 텐데 금리를 인하할 만한 시그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채 금리가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러한 의견들이 현재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2011년에 15조 달러의 국가 부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요, 35조 달러라고 합니다. 한화로 계산을 했을 때는 경으로 넘어갑니다. 4경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경의 단위를 쓴 적은 없었는데 미국의 국가 부채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게 된다면 미국의 부채는 더 많아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7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3조 원 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미국의 채권을 더 많이 발행을 하게 된다면 국채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2%대까지 올라온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게 된다면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후보는요, 중국을 대상으로 앞으로 관세를 더 올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강경하게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플로우를 따라가 보게 된다면 중국의 관세를 더 부과하게 된다면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 물가는 더 높아질 것이고 금리는 이 물가는 더 높아질 겁니다. 물가가 더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상품의 교역 4분의 1이 영향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물가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여지고요. 또 공급망 차질 리스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압력도 있고 금리 발작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석을 해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는 것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트럼프 트레이드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게 된다면이라는 이러한 조건들이 붙기 때문에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KB증권 측에서는 앞으로 단기적으로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더욱더 상승 추세를 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해서 빠져나갈 테고요. 강달러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말은 즉슨 앞으로 한국 시장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러한 흐름도 여러분들 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시그널로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 만나보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미국 대선 앞으로 10년물 국채금리의 흐름까지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종목별로는 어떤 시그널 보내지고 있을지 종목 시그널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볼까요? 테슬라 훈풍에 2차 전지주들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 엔솔과 LNF 등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전기차 대표 업체인 테슬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간밤 테슬라는 3분기 순이익이 21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당 순이익의 경우에도 72센트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58센트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또 실적 발표 이후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의 내년 인도량이 2에서 30%가량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테슬라를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테슬라의 주가 11%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전일부터 선제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었던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로 계속해서 매기가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네, LG 이노텍 소식입니다.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3분기 어닝 쇼크에 주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지난해 3분기 대비해서 28.9%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애플의 아이폰 16 출시에 따라서 LG 이노텍의 수익성도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요. 중국 업체들이 고부가 제품 공략을 확대해 나가면서 단가 인하 압력이 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16에 대한 수요는 예상보다 더 견조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3분기에 집중되었던 초기 물량이 4분기 실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 받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공개 매수를 종료한 고려아연 장내 매수 가능성 불거지면서 오늘장에서도 상한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113만 8천 원까지 점프하면서 상한가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코스피 시장에 황제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어제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는 고려아연 측과 영풍 MBK 파트너스 측이 장내 매수 경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또 불러오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어제 중가 87만 6천 원으로 공개 매수가 89만 원을 하회하는 선에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공개 매수 국면은 일단락됐지만 양측 모두 가반의 의결권 지분율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장내 지분 매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볼까요? 로제 아파트 전 세계 홀렸다. YG 플러스 나흘째 급등입니다. 블랙핑크의 멤버죠.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신곡 아파트. 핫한 스타들의 만남에 발매 직후부터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의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공개 5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에서 브루노 마스가 태극기를 흔들면서 건배를 외치고는 하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높아진 K컬처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음원이 국내 음원 사이트 퍼펙트 올킬을 달성했고요. 스포티파이 기준으로는 글로벌 톱 51위를 비롯해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10여 개 국가의 정상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로제 아파트 인기 어디까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만나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가지 종목 헤드라인 보내드렸는데 LG 이노텍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주목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도 이제 그 어닝 시즌을 맞이하면서 10월 말 마지막 주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쭉 이어져 있는데요. 국내 시장도 10월 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런 실적에 따른 주가 차별화가 현재 극명하게 대형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LG이노텍 같은 경우 3분기 컨센서스에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금일 같은 경우 큰 폭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주요 고객사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가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해서 조금 판매가 좋지 않게 나타나면서 인하 공급 단가
인하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와중에 이번 3분기 실적에서 가장 크게 시장의 기대를 밑돌았던 것은 바로 수익성이 훼손됐다라는 점인데요. 이에 따라서 동사의 주요 고객사 애플의 수익성이 회복될 때까지는 LG이노텍도 약간의 실적을 조금 다지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봐야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도 역시 실적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중장기적으로는 약간은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동사의 주요 고객사 애플 같은 경우 내년부터 온디바이스 AI 핸드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계획과 발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가 흥행에 성공하게 된다면 LG이노텍의 주가 역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닝 시즌에 따른 주가 등락이 가파르게 조금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그런 펀더멘털을 더욱더 타이트하게 관리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실적 쇼크를 겪은 LG이노텍 앞으로의 실적 향방은 온디바이스 AI의 성과에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할 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ST팜을 말씀드리겠는데요. ST팜 같은 경우에는 올리고 의약품 원료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최근 미국 생물보안법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로 거론이 됐고 실질적으로 스몰 몰리큘러 향, 중국 우시향 수주를 ST팜이 수주하게 되면서 주가 상승이 이어져 온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 제약바이오 섹터는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4.5%까지 상승하면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ST팜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흑자 전환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4분기에는 최대 이익 달성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서 mRNA, CDMO 쪽에서의 가장 글로벌 1위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현재 주가에는 이런 1위 업체로서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부터는 mRNA, CDMO 향 실적이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인상 단계에 제공했던 원료 의약품이 이제는 인상 3상까지 완료가 되면서 내년과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출시 예정에 잡혀있기 때문에 ST팜의 실적 성장은 올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를 저점으로 매분기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역시 계속해서 이슈가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 생물보안법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도 향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T팜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있을까요? 최효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 수급부터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외국인 투자자들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후로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세 번째로는 유한양행, 네 번째로는 한국전력, 다섯 번째로는 삼성화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눈에 띕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기아와 현대차 현재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오늘 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조 5,800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것은 3조 8천억 원대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 이상의 증가를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어닝 쇼크입니다. 현대차는 이번에 매출과 영업이익단이 좀 잘 나오면서 3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써내려 나갈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왔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오늘 현대차가 영업이익단에서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LG 이노텍, 다섯 번째로는 에코프로 머티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두 번째로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발전 산업 개발과 관련해서 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냥 원전주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206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원전 4기 건설 계획을 함께 발표한 바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시장에서는 높이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원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투표자의 71%가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주가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3% 이상 상승 탄력을 현재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85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이 하락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의 이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닥 안에서요. 어떠한 기업들을 사고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오늘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알테오젠 HLB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큰 폭의 매도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 쪽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파마 리서치, 네 번째로는 서진 시스템, 다섯 번째로는 오스코텍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세 번째로는 테크윙, 네 번째로는 중앙첨 첨단 소재, 다섯 번째로는 에코앤드림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피 안에서 한국전력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한국전력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인더스트리얼, 세 번째로는 LG 엔솔, 네 번째로는 유한양행, 다섯 번째로는 기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세 번째로는 LG 이노텍, 네 번째로는 우선주, 다섯 번째로는 포스코 홀딩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다시 한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 투톱 기업들에 대해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테크윙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올릭스, 세 번째로는 대주전자재료, 네 번째로는 코스메카 코리아, 다섯 번째로는 셀비온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권에는 덕산 네오룩스, 네 번째로는 재룡전기, 세 번째로는 클래시스, 두 번째로는 보로노이, 첫 번째로는 시메스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메스 현재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메스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새내기주입니다. AI 관련한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요.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76억 원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영업 손실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99억 원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시메스의 변동성 큽니다. 오늘 시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나타냈다가 2시를 기점으로 했을 때는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구간에선 계속해서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5% 넘게 하락하면서 25,2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에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약세를 나타내면서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특징주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개의 종목 꼽아 오셨습니다. 차 바이오텍부터 살펴볼게요. 오후 1시까지는 빨간불을 켜고 있었었는데 이 종목 현재 구간에서 소폭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0.5% 정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차 바이오텍의 미국 자회사인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미국의 칼리비르 임뮤노테라피틱스와 위탁 생산 개발 CDMO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이슈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할까요? 네. ADC 치료제, 세포 치료제, mRNA,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아이디어들이 지금
바이오신에서 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만드는 어떤 기술은 이제 발전이 됐는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은 이제 부족한 것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제2 바이오 그 공장이 생기면 공장이 이제 5, 6, 7, 8 공장이 있는 그 바이오 캠퍼스죠. 거기가 다 이제 완공이 되면은 세계 최고의 압도적인 캐파를 갖게 되는데 그럼 이제 그 세계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어떤 모달리티로 만드는 치료제를 개발을 하더라도 이제 생산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맡길 그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이 스위스의 론자라는 세계 1위, 매출 1위의 CDMO 기업. 그래서 이제 매출만 넘었으면은 진정한 1위에 올라설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캐파를 많이 확보해 놓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니까 급하면 거기다 맡기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뭐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리고 뭐 그 계약도 뭐 사상 최고의 계약을 터뜨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캐파가 있기 때문에 생산 캐파가 있으니까 그거를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만큼 또 터뜨리는 거죠. 그동안 열심히 공장 증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매출 1위도 조만간 눈앞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생물보안법이 뭐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은 뭐 시행이 되는 거는 2026년 이후지만 결국에는 그 2026년이 다 되어서 그때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그걸 주겠습니까? 지금부터 캐파를 천천히 확보한 그 기업에게 결국 그 효과가 돌아가게 되겠죠. 그 영향이 지금 뻗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ST팜도 있고요. 아까 올리고 나오던데 저번 시간에 했죠. 저저번 시간인가? 언제 했죠, 우리? 네. 그 mRNA 기술이 발달되면서 RNA 이제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올리고가 필수적이다 하면서 ST팜 얘기도 했었고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이제 셀트리온하고 CMO 계약을 했어요. 셀트리온은 이제 CMO 사업은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서 바이오 베터로 신약 개발 업체로 발돋움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이제 어디다 줄 것인가 그걸 선택하는 과정이고 프레스티 바이오로직스도 했죠. 프레스티 바이오파마가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고 프레스티 바이오로직스가 CDMO를 한다. 이제 차 바이오텍도 그 후발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마티카 바이오 이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CDMO 사업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는 또 CGT입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우리 그 기적의 항암제라고 알려진 노바티스의 킴리아. 우리 백혈병 14세 백인 소녀에게 기적의 한 방으로 백혈병이 낫게 만들었던 그 기적의 약을 만들었던 최초의 한 주사 한 방에 5억인가 6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야겠죠. 그리고 뭐 몇 번 얘기 드린 적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뭐 집도 팔고 돈을 다 마련했는데 그때가 코로나 때여서 비행기도 제대로 안 다니고 할 때라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는 거는 그 환자의 몸속에 그 변형된 세포를 주입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노바티스의 본사에 그 혈액을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바티스 본사에서 변형된 걸 갖다가 다시 와서 우리나라에서 맞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백혈병 그 환우가 견디지 못하고 사망해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거기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그게 카티 치료제라는 건데 T세포라던가 NK세포 같이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그런 면역 세포에게 CAR이라는 카를 붙여준 겁니다. 앞에 그래서 카T라던가 카NK 이렇게 나오게 되죠. 아까 말했듯이 좀 더 면역 항암제 중에서 좀 더 진화된 거죠. 우리가 그 키트루다라는 면역 항암제의 최고의 머크의 키트루다 약 얘기가 계속 그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제는. 거기에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를 이제 그 제형 변경을 하려고 알테오젠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형 변경 기술을 거기다 입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머크의 키트루다도 이제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응해서 바이오 시밀러에 대응해서 바이오 베터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근데 어쨌든 머크의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를 타깃으로 그 암만의 특이한 단백질이 발현되는 그곳에 쏘는 건데 미사일을. 면역 항암제는 그 기전이 아니잖아요. 그냥 몸속에 들어가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면역 세포의 힘을 길러서 암세포를 공격하라고
힘을 북돋아주는 응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포 치료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겁니다. 몸에서 면역 세포를 뽑아내 가지고 그 암세포를 잘 찾기 위한 눈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게 아까 CAR이죠. 카. 그게 더듬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면역 세포가 면역 능력은 뛰어난데 암세포를 잘 찾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카를 달아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카T 세포 치료제, 카 NK 세포 치료제, 노바티스의 킴리아 얘기도 했지만 노바티스의 킴리아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또 활발해졌어요. 우리가 RNA 시장에서도 배웠잖아요. 화이자 모더나가 코로나 때문에 mRNA 치료제를 개발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RNA 시장이 폭발했듯이 이것도 지금 노바티스의 킴리아라는 카티 세포 치료제가 나오고 나서 카티 세포, 카엔키 세포 치료제가 엄청나게 확장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그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mRNA로 인해서 RNA 치료제가 많아지니까 올리고가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올리고 CDMO 전문인 ST팜에 할 일이 많아졌듯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세포 치료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확장이 되니까 세포 치료제 전문 CDMO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세포 치료제 전문 CDMO 기업으로서 차바이오텍의 자회사 마티카 바이오가 활약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요 계약 3개 요것만 간단히 짚어야겠네요. 일단 그 사이토 이뮨 테라피틱스랑 레트로바이러스 벡터 DMO 계약을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몽구스 바이오라는 업체랑 또 레트로바이러스의 일종의 렌티바이러스 벡터 포괄적 개발 생산에 대한 CDMO 계약 체결한 게 있고요. 아까 전에 그 맨 최근에 한 게 그게 바로 그겁니다. 칼리비르라는 회사랑 칼리비르 이뮤노테라피틱스네요. 여기랑 CDMO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마티카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게 텍사스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티카 바이오가 보유한 CDMO 시설이 아까 텍사스의 마티카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일본 도쿄의 마티카 바이오 재팬, 그다음에 국내의 분당 차병원, 차바이오텍은 차병원으로 유명하죠 원래. 네. 판교의 마티카 바이오 랩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4개에다가 내년에 경기도 판교에 추가로 세계 최대 규모로 CGT, CDMO, 셀진 바이오 뱅크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내년에 생기면 이제 5개의 CGT, CDMO 요 공장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완전히 전체적인 캐파를 키워서 캐파의 대장으로 지금 등극을 하는 것이고 네. 이 ST팜이라든가 차바이오텍의 자회사 마티카 바이오는 이제 자신만의 특기에 관련된 특화된 CDMO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티카 바이오에서 생산한 이 그 렉타 바이오 바이럴 벡터 이거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바이럴 벡터가 하는 역할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유전자 자기 세포를 꺼내 가지고 다시 변형해서 넣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그 주입을 하는 이동 통로의 역할, 셔틀의 역할하는 게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바이럴 벡터는 바이러스 벡터예요.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비바이러스 벡터랑 바이러스 벡터가 있는데 비바이러스 벡터의 장점도 있는데 바이럴 벡터의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바이럴 벡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바이오텍 앞으로 CDMO 분야에서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생물보안법 수혜가 또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바이오텍은 어떤 성과를 더 보여줄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대한항공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지 구간에서 오름세 보이고 있고 항공주 전반적으로 실적 전망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주도 이제 실적 잘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죠. 항공사는 기본적으로 유가가 낮으면 항공유 가격이 낮아져서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프랑스의 에어버스사라던가 미국의 보잉사에서 비행기를 이제 그 긴 기간으로 렌트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렌트라기보다는 리스로 조금씩 나눠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낮은 게 좋죠. 환율이 낮아져서 달러의 가격이 낮아지면 갚는 금액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객이랑 화물이 있겠죠. 그 다음 2개가. 아까는 그 거시 변수 2개고 유가랑 환율. 그 다음에 여객이랑 화물이 있겠죠. 여객이 많고 화물이 많으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안정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그 달러의 가격이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금의 가격이 치솟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집에 금부치 갖고 계신 분들 신나잖아요.
그렇게 달러랑 금이 둘 다 안전자산이지만 안전자산 안에서도 두 개는 그렇게 상반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치솟았다는 얘기는 달러가 안정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유가죠. 유가도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있죠. 지금 뭐 전쟁이 막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이스라엘 하마스가 점점 더 격화됨에도 불구하고 원유 재고는 계속 사상 최고치며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때 그 코로나 때문에 경기 살리려고 전략 비축유라고 그 땅을 파고 그 안에 넣어놨던 것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은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원유 생산량이 세계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안정되고 있어서 연료비 부담도 완화됐고 그래서 항공사에서 유류 할증료를 낮춰줬어요. 그래서 비행기 값이 살짝 싸진 효과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여객 화물입니다. 여객 수는 올해 3분기 국제선 여객 수가 2,286만 명인데 전년 동기 작년 3분기에 1,897만 명이었습니다. 20.5%나 증가를 했고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분기에 2,291만 명이니까 지금 5만 명 차이밖에 나지가 않아요. 이미 여객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다 회복했습니다. 해외여행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화물입니다. 화물도 대폭 늘었어요. 올해 1월에서 9월 국적사, 우리나라 국적기 11곳에서 국제선에서 운송한 화물량이 209만 139톤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84만 9,953톤이었습니다. 13%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국적사 기준으로 1분기에서 3분기 국제 화물량이 200만 톤을 초과한 게 2018년도 207만 톤이래 6년 만이고 207만 톤이 그 당시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수순대로 가면 4분기에 280만 톤이 돌파가 기대가 된다고 하거든요. 네. 역대 최고 기록이 아까 2018년에 4분기까지 다 합쳤을 때 279만 6천 톤 나왔거든요. 그 기록을 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됐냐면 네. 화주들 있죠. 화물의 주인들이 배로 처음에 올라 옮깁니다. 배싹이 싸거든요. 비행기 싹보다. 근데 배싹이 올랐어요. 계속해서 그 홍해나 이런 데 계속 전쟁. 후티 반군이나 이런 것들이 네. 계속 장난질을 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비행기를 옮겼습니다. 비행기를 옮겼어요. 그래서 비행기 운임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좋은 거죠. 비행기 회사들은 뭐 벨리카고라고 밑에 그 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화물 전용기도 있는데 어쨌든 운임이 올랐어요. 네. 그 다음에 중국 전자상 거래.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알리, 테무 아무리 쓰레기라고 욕하지만 너무 쓰레기인데 너무 쓰레기 값이라 시켜요 사람들이. 어차피 버려도 되니까. 이게 수준 자체가 뭐 10,000원이면은 모르겠는데 100원, 200원이니까 사람들이 버려도 삽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화물량이 늘어났어요. 이 중국 전자상 거래 때문에. 그래서 이득을 많이 났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은 공통되게 항공사에 적용되는 거고 대한항공만의 이슈가 있죠. 다들 아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입니다. 합병. 바로 이건데 지금 거의 막바지인데 지금 이게 이런 어떤 M&A도 마찬가지예요. 뭐 반도체 씬에서도 그렇고 의학 씬에서도 많이 보셨죠. 마지막에 어그러지는 거.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하려다가 어그러지고 왜 그런가요? 이 이해 관계국의 독점 심사국에 해당되는 곳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서 걸린 곳은 무려 14개국이에요. 2020년 11월 달에 아시아나항공 인수한다고 신고를 했는데 14개국이 걸려 있어서 하나씩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13개국한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3개국 중에 승인을 받고 나서 미국 하나가 남았는데 그 바로 마지막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맨 마지막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내줬죠. 대한항공의 알짜 노선들을 다 뺏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EU가 뭘 내놓으라고 했냐면 미주 노선 13개 중에 5개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이거는 그 미국이고 지금 바르셀로나, 로마, 파리, 프랑크푸르트, 유럽 4개 노선 이걸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TA한테 다 줬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TA가 프랑크푸르트를 가져갔는데 이 TA가 이거를 잘 운행하는 거를 한 달 정도 확인만 하면 EU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지금 뭐 TA가 사실 막 잘 운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TA가 마무리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화물 쪽입니다. 화물 쪽은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을 예어 인천에다가 팔았어요. 그래서 내놓을 거 다 내놓고 중국한테도 많이 내줬어요. 그렇게 피를 보면서도 어쨌든 메가 지금 그 항공사가 되고 싶은 욕심이 큰 거예요. 자, 이제 하나 남았죠. 마지막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DOJ라는 곳에다가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여기는 승인을 따로 받는 게 아니고 얘네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밝히면은 바로 자동 승인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막바진 거죠. 13개국의 승인을 받았고 TA항공의 마지막 프랑크푸르트까지 넘겼고 네. 그다음에 미국만
독과점 소송을 안 걸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남은 것은 이제 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직원들이나 협력사 직원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긴 하거든요. 우리의 일자리가 과연 승계가 되는지, 우리의 일자리가 승계가 되더라도 우리가 막 하청으로 돼가지고 싼 임금을 받는 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노조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뭐 저런 절차들이 필요하겠죠. 조원태 네. 회장이 나서가지고 뭐 어우르고 뭐 이런 과정들, 당근 같은 게 필요할 겁니다. 네. 이런 것들만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메가 항공사가 탄생되게 된다. 그 이슈까지 이제 붙으면 아까 전에 다른 거시나 여객 화물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올라갈 모멘텀이 그 불이 붙는 게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의 최종 승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아시아나와의 합병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함께 잘 체크해 보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몰캡 기업 한 가지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어떠한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FNS 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재평가가 필요한 IT 소부장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애플에서 불어오는 IT OLED량의 장비 매출이 가세한 데다가 반도체하고 OLED향 부품 소재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 안정성을 확보할 거다는 측면입니다. 네, FNS테크 오늘 스몰캡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어떠한 기업인지 먼저 좀 자세하게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2년에 설립됐고 2017년에 상장된 IT 분야의 장비하고 소재 부품 업체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의 협력 업체로서 국산화를 통해서 동반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장비 매출 비중이 크게 낮아져서 실적이 지금 안 좋은 상태지만은 상반기 기준 장비 매출은 38%, 그리고 부품 소재가 62%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그룹향 매출 비중은 약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는 FNS테크가 사업 영역이 좀 다양합니다. 장비도 있고 부품 소재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짚고 갈 텐데 사업 내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장비 분야는 OLED 쪽의 웹 장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식각, 박리, 그리고 세정기를 통칭해서 부를 수 있는 측면이고, 2019년에 세메스라는 회사가 이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 매출은 실적의 최전성기를 했었던 2020년에 매출이 752억 원에 달했었는데 디스플레이 분야의 불황이 이어지면서 2023년에는 매출이 153억까지 급감을 했고
상반기 매출도 71억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분야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애플이 OLED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이어서 아이패드와 맥북이 바뀌고 있고 또 추후에 폴더블까지, 그래서 OLED 전환을 함에 따라서 주 고객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재개하는 데다가 IT OLED용의 GSM의 매출이 신규 가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GSM은 케미칼을 이용해서 글라스의 두께를 슬리밍하는 쪽이고 신규로 매출이 가세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53억 원이었던 장비 매출은 금년에 554억, 25년에 662억, 26년에는 672억 원으로 회복되면서 레벨업 될 거다는 전망입니다. 두 번째 이제 부품 소재 분야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의 유틸리티 성격의 장비 쪽에 들어가는 부품인 UV 램프 쪽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CMP 공정의 패드 사업이 있습니다. 일종의 웨이퍼 평탄화 과정에서 연마하는 쪽이 되겠고, 또 하나의 측면은 세 번째로는 이제 OLED용의 마스크 세정 쪽입니다. 이 세 가지 제품을 중심으로 하여 부품 소재는 향후 성장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객사가 시간이 좀 늦어가고 있지만은 HBM의 매출이 확대되고 또 IT OLED 향의 또 매출 확대가 예상되고 단독 공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설비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상태에서 M&A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품 소재 분야는 매출 부정이 점프업을 하면서 매출액이 점프업을 하면서 수익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최고 실적을 기록할 때 부품 소재 분야 매출은 167억으로 18%에 불과했습니다. 금년에는 248억, 25년에는 376억, 그다음에 26년에는 532억 원으로 특별하게 장비 쪽 매출이 높아진 레벨업된 상태에서 이 부품 소재 매출 비중이 31%, 36%, 44%까지 높아지면서 실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높이는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부품, 소재 그리고 장비 쪽 모두 다 실적 성장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비 쪽의 전체적인 매출이 좀 올라가는 가운데 부품 소재 쪽의 비율이 더 높아진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또 공시들을 살펴보고 갈 텐데 보니까는 자회사 매각 이슈도 있고요. 또 전환사채 발행 이슈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자회사인 위폼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부품 소재 파트에 마스크 제조 쪽을 영위를 했는데 이 분야를 이제 90억에 매각을 했고 또 관련된 유형자산까지 110억 매각을 해가지고 총 200억 정도 매각을 해서 재무구조 개선 효과와 더불어서 회사는 반도체 부품 쪽에 투자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걸 밝혔습니다. 위폼스 매각은 이 분야가 성장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수익성도 부진했고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열이어서 매각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또 금년 5월 달에 127억 원을 들여가지고 IT OLED용 마스크 세정 사업에 대한 설비 증서를 완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3년에 미국의 이노패드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CMP 패드 사업에 진출을 했었는데 10년 만에 다시 M&A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M&A를 목적으로 교환사채 EB를 발행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EB로 발행을 했고 금액은 96억 원이고 교환가액은 16,500원입니다. 뭐 특별하게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교환가액에 대해 조정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표면 이자율은 0%, 그리고 만기 이자율은 2%이기 때문에 전환을 해가지고 주식으로 자기 자본화가 되지 않는다면 절의 자금을 활용하는 거고, 주가가 교환가액인 16,500원을 넘어서 자기 자본화가 된다면은 이로 인해서 이제 시너지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풋옵션 행사 기간이 26년 6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M&A 또 다른 분야의 실적, 이런 성과를 통해서 주가가 교환가액을 넘어서서 이게 주가와 실적에 긍정적으로 모멘텀을 작용할지는 한번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인 거는 자회사 매각, 유형부동산 매각, 설비 투자 이런 걸 통해서 소재 부품 분야에 집중과 선택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죠.
네, 소재 부품 쪽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M&A와 관련된 이슈는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뉴스플로우는 좀 따라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실적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실적은 약간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적이 많이 부진하죠. 20년에 919억 매출에 영업이익 11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설립 후에 유일하게 세 자릿수 영업이익을 기록한 상황인데 21년, 22년, 23년 매우 부진했죠. 가장 큰 이유는 디스플레이 부분이 침체기에서 장비 매출이 급감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월 말 기준으로 장비하고 소재 부품 분야의 수주 잔고를 보니까 780억 정도고 3분기 이후에도 꾸준히 수주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은 보장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5년부터는 최고 실적 경신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입니다. 23년에 389억 매출에 23억 원 영업이익이었는데 상반기는 187억에 1억 원이었습니다. 24년 연간으로 본다면 802억 매출에 105억 정도 영업이익, 25년에는 1,038억 원에 141억 원, 26년에는 1,204원에 174억 원으로 세 자릿수 영업이익을 계속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레벨업 될 거라는 측면입니다. 이런 실적 호전의 이유는 몇 가지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핵심 고객인 삼성 디스플레이 향의 외장비 매출 확대가 될 거다. 두 번째, IT OLED 향의 GSM 매출이 신규로 가세한다는 것.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 포함 반도체형의 CMP 패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IT OLED 쪽에 마스크 세정의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또 말씀드렸던 M&A까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하게 반도체 CMP 패드하고 OLED의 마스크 세정 분야는 신규로 하는 매출뿐만 아니라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재생하는 매출이 있기 때문에 매출의 계속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참고로 지금 실적 전망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M&A 효과의 매출을 25년에 50억 원 정도, 26년에는 100억 원 정도를 가정한 수치입니다. M&A를 가정한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를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주가 흐름을 보고 갈 텐데 보니까는 7월쯤에는 16,000원대를 터치했던 이 회사가요. 9,700원대까지 현재 내려온 상황입니다. 주가의 전략은 어떻게 좀 세우면 되겠습니까? 자, 우선 이제 회사가 디스플레이 파트가 크고 또 장비라는 분야는 증시에서 두 가지 할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 중에 좀 소외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거래량도 대단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사주 6.8%는 이미 교환사채로 해가지고 미래의 기관들한테 이제 배분이 된 상황이고 최대주 특수관계인이 33%인데 이 작은 주식을 외국인이 약 9%까지 취득을 하면서 좀 유동 물량을 좀 흡수해버렸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 부진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의 주가는 9,700원대 정도 주가고 말씀드렸듯이 교환사채의 교환 가격은 16,500원입니다. 괴리율은 41% 정도고 쉽게 얘기하면서 70% 이상의 주가 상승이 돼야 교환가액이 될 수 있고 이 교환가를 가진 기관들이 주식으로 그러니까 자사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은 100% 정도 주가 상승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26년 6월부터 채권 가진 사람이 풋옵션 행사 기간에 맞물리기 때문에 과연 실적 호전 그리고 M&A 효과를 통해서 경영진 회사가 이 주가 이상으로 높여갈지 2년 동안 한번 지켜볼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전자, HBM 각각 이제 애플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부품 소재 매출 비중이 이제는 규모가 커지면서 수익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해주 탈피는 시간 문제라는 측면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현금만 해도 280억 정도를 가지고 있고 아까 매각한 거에 110억 정도가 또 26년에 들어오는 구조를 감안하면 저평가된 우량의 IT 소부장주다 하는 측면입니다. 앞으로 좀 볼 것들은 3분기 하반기부터 실적이 나타나면서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 기관들이 매수에 참여한다면 충분히 주가 레벨업이 가능한 주식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FN 에스테크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그룹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지지부진했던 우리나라의 반도체 특별법이 탄력을 받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이란 반도체 산업의 지원을 위한 세제, 재정, 인프라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법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총 5개 버전의 특별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던 법안인데요.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직접 보조금 지불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해서 직접 보조금을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정부에서는 직접 보조금 지급은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는 반도체 보조금을 대규모로 지원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국가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 패권이 글로벌 패권과도 연관이 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가장 유명한 반도체 지원법 칩스 액트를 가지고 있죠. 과학 산업에 약 366조 원을 투자한 것이 골자인데 특히 반도체 분야에 53조 원이 넘는 규모를 직접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일본 역시 공장 유치에 최대 5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동 출자 라피더스 파운더리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중국 역시 3기 반도체 투자 기금을 통해서 투자 비용을 지원하면서 66.6조 원을 조성한 바 있고요. 유럽연합에서도 반도체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조 원 규모의 공동 민간 투자 협력에 나선 바 있고 16.4조 원 규모의 EU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마련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지부진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드디어 여야가 당정이 함께 반도체 특별법에 잠정 합의를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드디어 반도체 특별법에 좀 세기가 박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계속해서 신저가를 써나가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전일 잠깐 반등의 기미를 보여줬지만 다시금 하락 전환한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의 추세적인 반등 신호는 언제쯤일까요? 증권가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번에 나왔던 잠깐의 반등이 저가 매수에 따른 움직임이었고 아직은 추세적 상승을 말하긴 이르다라고 했고요. 하나증권의 경우에도 연말 결산을 앞두고 시총 상위 종목들의 매수세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기술적으로도 과매도권에 있는 종목이 연말까지 긍정적인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AI 수요처가 새로 등장하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매도세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정리해보면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신호가 포착되어야만이 삼성전자의 추세적인 반등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추세적인 반등 신호를 보여주면서 외국인 수급도 긍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이슈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어려운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주인공은 몇몇 없는 것 같고 돌파구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가 이 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는 오늘 시장에서 사실은 좀 변동성이 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에서 1%의 상승세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실적 대비해서는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의 한 줄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두 분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 먼저 박수범 대표님. 네, 저는 간단하게 매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은 박정식 파트너님은요? 네, 저는 고진감래입니다. 네. 한 줄평 여기가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투자 의견 들어봐야 되니까는 고진감래.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의견이 통합이 됐고 두 분이 요즘에 좀 마음이 잘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 왜 매수라고 선택을 하셨을까요?
일단 뭐 실적이 지금 이제 뭐 잘 나아졌다라는 부분이죠. 보게 되면 3분기 실적인 매출이 지금 17조 5천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지금 7조 3천억이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5조 7천억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 이제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정말 뭐 지금까지 최고의 실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AI 메모리에 대한 이제 수요가 강세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HBM3 8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판매가 상당히 좀 잘 되고 있고, 어차피 뭐 솔드 아웃된 부분들이니까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SSD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버용의 이제 하나의 또 메인 메모리로 판매량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쉬운 부분은 실적 대비해서 주가 상승 탄력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쉬운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TSMC라든가 미국의 엔비디아라든가 이들의 이제 상당한 멀티플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에 대비해서는 SK하이닉스가 그 정도의 지금 현재 멀티를 받지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도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HBM3의 12단이 또 판매가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4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보다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자면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는 3분기 실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항상 주가라는 건 그렇죠. 기대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주가라는 건 선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SK하이닉스에 대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런 흐름들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글로벌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내 시장이 문제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용인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송배전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물 공급 관련된 부분들도 그런 인프라가 아직까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제대로 지금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빨리 좀 정부에서도 립 서비스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좀 공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인프라 구축을 최대한 좀 시간 앞당겨서 빨리빨리 좀 처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좀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박수근 대표님은 늘 이렇게 불만을 그리고 정부에 이제 요청할 것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 놓고 안 좋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왜 안 갈까를 고민해 보는 것은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서는 사실 꼭 해봐야 되는 그러한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SK하이닉스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한국 시장의 어떠한 고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 바고요.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진감래라고 말을 하신 이유가? 네. 처음으로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좀 뛰어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년 2위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서 이번 분기에 1위로 올라선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일단 DS 사업 쪽이 한 5에서 6조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예상되는데 이번에 SK하이닉스가 7조 300억 원을 달성을 하였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제 넘어선 그런 모습이고요. 이러한 이제 호황은 아무래도 이제 2025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역폭 메모리 SK하이닉스의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가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는데 2025년에 엔비디아 신형 인공지능 칩 블랙웰을 이제 선보이게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같이 이제 탑재가 되는 이제 HBM 메모리를 이제 지속적으로 2025년에도 납품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에 따른 실적 호조가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맞춰서 이제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12단을 이제 기존 계획대로 고객사에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또 내년에는 이제 HBM의 뒤를 이을
이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차세대 AI 메모리 제품 공개가 가시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CXL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고,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이제 이 메모리까지도 만약에 시장을 좀 선점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이제 순매수를 일정 부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수가 지금 현재 부진한 측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대 상승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주가의 상승력은 어느 정도 유지해줄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못했는데 앞으로 주가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 눈높이도 높여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3분기 실적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1조 1,871억 원 기록하면서 창사 이래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3,386억 원이나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습니다. 컨센서스에 대비했을 때 매출액이 9% 웃돌았고요. 영업이익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11% 상회하게 됐습니다. 또 올해 매출 전망치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기존의 연간 10에서 15% 연결 기준에서 15에서 20%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이제 135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10월 24일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이 135만 원을 유지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고요. 한국투자증권이 132만 원으로 상향 조정, 키움증권과 메리츠증권, KB증권 역시 13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가 상승의 여력을 높게 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감이 가장 강력한 요인입니다. 이제 연내 통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바이오 기업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큰 골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바이오 CDMO 기업들의 반사 이익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있었던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관련한 코멘트가 가장 중요하게 읽혔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최근 CMO 문의가 기존보다 50%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기존에 소통하는 초기 CDO를 넘어서 대형 CMO까지 실질적인 수혜가 넘어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또 시장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실제로 CMO 누적 수주 금액은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급격한 상승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6공장 건설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4공장과 5공장이 순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6공장도 착공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에 착공해서 2027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에서 밝혔는데 증권가에서는 수주 순항에 따라서 이 6공장 건설이 2025년보다 이른 연내에도 또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있어서 정말 괜찮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황제주 타이틀을 다시 찾은 데다가 이제 12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눈높이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올해 남은 흐름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무브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41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사실 거래를 출발을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강보합권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또 앞서서 LG 엔솔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한번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LG 엔솔에 대해서는 종목이 주가의 움직임이 지금 이제 생각보다는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완성차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 쪽에서의 양산 문제들, 대표적으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에 지금 조인트 벤처 쪽에서 양산에 좀
들어간다는 얘기가 좀 나왔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올해 보면 벤츠 쪽에도 지금 현재 이번에 배터리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했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좀 화재가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EQE라는 이제 모델이 뭐 그런 부분들 때문인지 LG 엔솔로부터 약 50기가와트의 배터리를 공급받겠다라는 계약을 또 했었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뭐 보게 되면 뭐 포드 쪽에도 최근에 뭐 100기가가 넘는 계약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유추해 봤을 때는 약 100조 원이 넘는 죄송합니다. 100조 원이 아니라 13조 원이 넘는 계약이라고 지금 현재 좀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외에도 보면 이제 르노 쪽에도 계약을 했죠. 르노 쪽에 LFP 배터리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도 보면 이제 약 59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그나마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들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3분기 실적이 보게 되면 매출도 좀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이긴 합니다만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미국의 IRA법에 의한 이제 보조금을 제외하면 마이너스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봤던 부분들이었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조정받았지만, 어차피 지금 이제 많은 글로벌 완성업체들과 지금 이제 납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 그에 따른 지금 이제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가고 있다는 흐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좀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LG 엔솔 쪽에서 얘기가 좀 나온 부분들이 5년 안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매출의 2배를 더 늘리겠다는 목표를 지금 현재 설정을 했고, 뭐 그때 미국의 IRA법을 제외한 뭐 10% 중반의 안정적인 감가상각전 에비타에서 이제 기업 가치를 계속해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움직임을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충분한 그 정도의 능력은 좀 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전기차의 수요가 60% 정도가 중국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우리나라 뭐 지금 이제 뭐 일본이나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뭐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나면 뭐 시장 점유율이 조금 낮아졌다.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좀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뭐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캐파가 커지면서 점유율이 좀 낮아진 부분이기 때문에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분명 LG 에너지 솔루션은 펄스 무브로서 계속해서 3원계 배터리를 통한 앞으로 걸어왔고, 그에 대한 전고체 배터리도 한농화성과 계속해서 2017년,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함께 연구 개발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 시장에서의 펄스 무브로서의 움직임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R&D를 통해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조정 좀 받았다고 해서 매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조정 받을 때마다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체리 피킹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LG 엔솔 만나보고 왔습니다. 또 테슬라가 간밤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약간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투자 심리 자체는 이전보다 더 나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기업은 K엔솔입니다. 약보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뭐 주가는 괜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K엔솔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이제 미세 공정의 필수 설비인 클린룸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지난 이제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2,140억 원이었는데 최근 이제 수주 잔고를 보면 5,928억 원으로 177%, 3배 가까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매출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매년 꾸준하게 올해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산업용 클린룸 수주가 이제 꾸준한 상황에서 이 드라이룸과 바이오 클린룸 수주 증가가 이제 실적 성장세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현재 풀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전망은 밝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용 클린룸 쪽에서 이 삼성전자의 P4와 C4 라인,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M15X 라인 수주가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있고요. 거기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주가 가시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지속적인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거기다가 글로벌 1위인 액침 냉각 기업인 이 서브머사와 협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글로벌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인텔과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서브머사가. 근데 이 델과 이 슈퍼마이크로와 협력 파트너십을 또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델과 슈퍼마이크로사는 이 머스크 XAI와 그리고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AI 서버를 담당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서브머사와 협력을 맺고 있는 K-엔솔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살짝 관심을 가져보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시장이 좀 눌리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눌리면 한 15,500원 정도 이하로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시장 상승력과 반도체 섹터가 같이 좀 움직여준다면 18,000원대까지는 빠르게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방 압력을 잘 견디고 있는 K-엔솔 주가 탄력을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비즈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들어보는 기업인데 오늘 장중에 53,800원대까지 올라갔고 현재 구간에서도 5% 이상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 설립과 관련된 이슈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고요.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더존 비전이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더존 비전을 좀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겁니다. 뭐 저도 과거에 상당히 좀 좋아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더 관심을 좀 가지게 된 부분들인데, 자,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은 아무래도 앞으로의 실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새롭게 나오는 이제 제품들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의미 있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뭐 그렇다면 이제는 뭐 그동안 우리가 조금 소외되어 있고 관심이 없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더존 비전이 지금 이제 원 AI라는 걸 이제 출시를 했죠. 출시를 한 지가 지금 현재 약 4개월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대충 가입을 한 기업이 약 1,000개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지금 이 원 AI가 뭐냐면 지금 현재 보게 된 그 동사 가지고 있는 이제 솔루션이 있죠. 그 솔루션에다가 챗 GPT를 입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원 AI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제품을 만들었고, 이 부분들이 기업들의 어떤 회계라든가 세무적인 부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ERP 쪽뿐만 아니라 보면은 이제 전자문서 관리 쪽, EDM 쪽까지도 통합적으로 좀 관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업 안에서도 보게 되면 이메일이라든가 그리고 메신저라든가 이런 걸 보안상 따로따로 이제 운영을 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 또한 이 제품이 공급을 해준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만큼 지출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로 원 AI라는 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따로따로 지출했던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좀 더 저렴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점점 원웨이를 통해서 점점 좀 더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서비스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도 충분히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요즘 뭐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소비 심리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B2C 쪽보다는 B2B 사업 쪽이 오히려 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실적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잘 나오는 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LG전자도 최근에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B2C 시장보다는 B2B 쪽에서의 시장 캐파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인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었다는 부분이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동사에도 더존 비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제 5% 정도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 지금 현재도 5% 정도의 상승 흐름을 이틀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 있어서 거래량도 잘 형성되고 있고요.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하셔도 좋고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6만에서 6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자분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사료입니다. 오늘 강보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4,1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박정진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료 업체이죠. 추구 사료, 양계 사료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흑해 항구에 대한 공세를 늘리면서 이 가자 지구를 비롯한 세계 각지로 갈 식량 운송이 방해받고 있다고 영국 정부가 현재 우려한다라는 어떤 보도가 나왔고요. 또 영국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에서 14일 사이로 흑해 항구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상선이 최소 4척 이상 파손됐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곡물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또 이렇게 시장이 또 약세를 보일 때는 이렇게 좀 테마주들이 또 강한 흐름을 또 보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시초에 조금 이제 부각을 받았다가 안타깝게도 조금 내려왔는데 오히려 우리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35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이제 곡물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4,560원, 5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일사료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뭐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받으면서 좀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쪽의 하락폭이 좀 멈추지 않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장 초반 아침에 SK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장 오전 중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외국인 수급과 더불어 강한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삼성전자는 오늘 3% 넘게 하락하고 외국인들도 여전히 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기업적으로는 SK하이닉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더디다라는 점에서 저점을 아직 좀 잡아가기가 쉽지 않은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현선물 합쳐 1조 원 넘게 매도했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섹터별 흐름들을 본다라면 방산 섹터나 중국 부양 기대감에 따른 중국 소비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한국항공우주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 기대감이 좀 높습니다.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 그동안의 실적이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 경향이 있는데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 개선이 뚜렷하게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저께 우주항공청에서 성에서 성층권 태양광 드론의 상용화 추진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우주와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으로 좀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우즈베키스탄과의 1조 1,000억 규모의 FA50 수출 협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목해볼 만한 부분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눌림목 자리를 이용하셔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라면 좋은 결과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감의 기술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지신포 박근호 이사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장이 좀 올라줘서 활기를 좀 찾나 했는데 오늘 그대로 다시 상승폭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또 56,700원까지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었네요. 시장이 참 어렵네요. 방송 저희가 이제 마감 방송이잖아요. 방송하러 올 때 다음번에 왔을 때는 좀 발걸음이 좀 가벼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매번 방송하러 올 때 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장중에 얼마나 좀 고민이 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저도 좀 발걸음이 좀 무거워지긴 하는데 오늘 시장에서 보이는 종목 딱 3개 있더라고요. 이제 하이닉스, 그다음에 LG 이노텍, 고려아연 이렇게 딱 3개 보여줬었는데 일단 뭐 하이닉스는 예상대로 실적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스트릿 그 컨센서스라고 해서 보통 증권사에서 나오는 그 컨센서스 대비해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보는 스트릿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생각보다 좀 높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오늘 외국인 수급이 매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이닉스가 이제 마감을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하이닉스가 실적 대비 주가 흐름을 보면 그냥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체면치레만 좀 했다? 뭐 요 정도 느낌. 뭐 장 초반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리는 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이번에 지금 나오는 실적은 사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LG 이노텍도 마찬가지로 다 지나간 실적입니다. 근데 LG 이노텍의 실적이 좀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사실 시장의 뷰라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고 재밌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올해 7월 달에 LG 이노텍 주가 괜찮았을 때 이제 뭐 신고가 쓴다, 뭐 실적도 좋다, 뭐 장밋빛 미래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불과 2달 조금 더 지난 사이에 오늘 나온 실적 가이던스를 보면 내년까지도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아무래도 애플과 관련돼서 애플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의 이제 폭스콘 공장이 11월 달서부터 아예 가동 중지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LG 이노텍에 대한 시장의 뷰가 몇 달 만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에서 그 LG 이노텍의 경쟁사가 좀 하나 나왔죠. 아직은 뭐 아이폰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맥북 프로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중국의 경쟁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앞으로 향후에 LG 이노텍의 어떤 주가 흐름에 영향이 좀 깊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뭐 아무도 못할 겁니다. 어떤 거냐면 뭐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멘트를 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의 파티라고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뭐 기관 보통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을 때 기관의 연기금 쪽이라도 좀 받아줬어야 되는데 오늘은 연기금까지 같이 매도가 나오면서 양시장 모두 외국인 기관 현물 쪽에서 동시에 순매도가 나와서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장이었다. 이렇게 좀 아쉬운 멘트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시장이 또 하루 만에 또 이렇게 하락 전환을 하게 됐는데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0.69%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17포인트, 20포인트 가량 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2,516.11포인트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낙폭이 더 큽니다.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10포인트 넘게 밀려 나갑니다. 734.38포인트
포인트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200 역시 1% 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매수세가 들어오나 했는데 또 하루 만에 수급도 매도로 전환하게 되면서 외국인이 5천억 원 이상 팔아치우고 있고요. 기관이 소폭의 매도 우위, 개인은 나홀로 5천억 원 이상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775억 원, 951억 원의 매도 우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해 보겠습니다. 네, 10월 24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어렵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은 시장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부정적인 모멘텀은 시장에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급이 안 좋은 게 진짜 문제겠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다 팔고 나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기업들을 파는지 그리고 하락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어떠한 기업들을 사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함께 마켓스피를 통해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 테마 쪽으로 함께 만나보시면요. 경영권 분쟁 쪽이 7%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쪽이 2.9%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장기 테마 쪽으로 가보시면은 드론 쪽이 3.8%, 드론 쪽 계속 움직이고 있네요. 특징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자 암호 쪽이 1.6%, 실적 테마 쪽으로 봤을 때 시멘트 강보합, 그리고 SSD 쪽도 역시 다 마찬가지로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상하권 함께 만나보시면은 에너지 쪽이 오늘 시장에서 약보합 정도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올라가는 업종 자체가 별로 없었고 3위권부터 바로 상승 탄력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기업들 확인해 보시면은 영풍정밀 결국에는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고려아연도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전진건설로봇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 LNK바이오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 상한가 안착을 했고 한미사이언스 24%, 네이처셀 22% 그리고 YG플러스가 오늘도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13.9% 넘게 상승 탄력 나온 것도 오늘 시장 특징이겠고요. 셀비온 1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이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 아래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2581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하락폭이 커지는 양상이었고요. 코스닥은 1.4% 이상 빠졌습니다. 734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오늘 4% 이상 급락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56,6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강했습니다. 1% 이상의 상승세 198,200원대에서 거래가 됐는데 여전히 SK하이닉스는 19만 원에서 20만 원권 박스권 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저항선을 뚫어내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오늘 영업이익단이 7조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7조 2천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완전한 어닝 서프라이즈로 해석을 하고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좋긴 했지만은 완전히 압도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오늘 시장에서 주가 반영이 있었습니다. 1%의 상승세, LG 엔솔은 1% 가깝게 상승세, 40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7% 조정세, 현대차는 무려 5% 이상 하락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단이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의 성장 흐름을 예상을 했었는데 현대차 막상 실적 열어보니 영업이익단이 약간 부진했습니다. 매출단은 괜찮았지만 영업이익단이 약간 부진하면서 오늘 결국에는 5% 이상의 급락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셀트리온 강보합권 우선주 3.6% 이상의 하락세, KB금융 1% 이상 조정, 기아도 2% 이상 하락세 나왔습니다. KB금융도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오늘 신한지주가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현대차와 기아가 좀 급락한 것이 또 다른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은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알테오젠 강보합권 에코프로 BM 3%, 에코프로 2%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HLB도 3.8% 넘게 조정받은 가운데 리가켄바이오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급락장 속에서도 주가는 괜찮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2.4% 넘게 상승하면서 12만 원대에서 13만 원대까지 진입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은 분위기 안 좋습니다. 엔캠 2% 넘게 급락, 그리고 클래시스가 9% 넘게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매각 주간사를 선정을 했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5만 1,000원대까지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삼천당제약 3.2% 넘게 하락세, 리노공업은 무려 3.8%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18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동반 약세로 마감했지만 내일장 전략도 꼼꼼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베이지북이 간밤에 나왔는데 네네. 미국 국채 금리가 3거래일 연속 또 상승을 하더라고요. 좀 관련이 있었겠죠. 지금 미국의 상황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 미국이 이 국채 금리 이자를 줄 돈이 없어서 국채를 계속 발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 근 1년 정도에 보면은 미국이 장기채보다도 단기채를 주로 많이 발행을 했는데 이제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이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미국은 장기 국채를 더 많이 발행을 하게 되는데 장기 국채를 더 많이 발행을 하면은 시장에서 결과는 뭐 뻔하겠죠. 국채도 미국 국채도 뭐 가장 안전자산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미국 국채가 많이 발행하면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걸 기사로 접할 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접하게 되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미국 국채 올라가면은 시장 금리도 같이 올라가니까 그걸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을 금리는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네. 시중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진 않은 상황인데 그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고요. 미국에서 지금 채권의 어떤 큰 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나는 채권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지금 엄청 많이 갖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미국의 10년채 금리가 시장을 뒤흔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부분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좀 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외국인들의 수급과 가장 연관되는 부분이 바로 환율인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환율의 결정 요소를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수출과 수입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한마디로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우리나라로 갖고 들어오면 달러가 흔해지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보통 잡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달러 이 환율 시장이 역외 시장이 없고 장중에만 열린다는 부분인데 장중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팔면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지금 오늘은 뭐 환율이 좀 약간 그나마 조금 안정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긴 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의 어떤 매도 포지션을 멈추기 전까지는 환율이 좀 안정되기는 좀 힘들다라는 점이 가장 조금 외국인들의 수급에 악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30일인가 31일 연속 순매도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통 팔다가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뭐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샀다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들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를 멈추고 이제 매수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서 뭐 하루 매수량을 봤을 때 뭐 한 5천억 이상 뭐 요 정도 아니 뭐 1조까지도 1조는 좀 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5천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삼성전자의 바닥이 잡혔다라고 보기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물론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그 액티브적인 매도도 많이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체를 그냥 파는 거죠. 나 이제 삼성전자를 매도할 거야. 파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상당 부분은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패시브적인 매도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어떤 그 수급의 바닥이 우리나라 시장에 단기적으로 바닥이 좀 올 수 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요, 종목별 재료가 거의 먹히지가 않는, 호재 쪽에서 먹히지가 않는 상황이죠. 매크로 변수, 미국 10년물 장기 국채,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환율,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화, 요거 세 개가 좀 약간 해결되기 전까지는 네.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시장을 당분간은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대내외 변수 남아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오늘 또 신저가로 종가를 형성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시장 참 어렵네요. 내일 이제 시초가 공략주도 여쭤봐야 할 텐데 어떤 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한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오른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예. 떨어지는 주식을 사죠.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뭐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지금 시장에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시장에서 굉장히 좀 우려감과 기대감 두 개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뭐 하는 기업인지 뭐 그냥 잠깐 개념만 설명드리면 매연 저감 장치를 만들던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신사업을 했던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좀 받고 있죠. NCM,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의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이죠. 전구체라는 게 뭔데? 라고 하시면은 어떤 물질이 있기 전에 그 전 단계의 물질을 이제 전구체라고 보통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극재 재료의 전 단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양극재 그 전구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2005년도서부터 내년도서부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산 전구체를 거의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오늘 설명드린 에코앤드림,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포스코 쪽에서 전구체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전구체의 70% 이상이 다 중국산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체해 나갈 때 에코앤드림이 시장에서 과연 어떠한 관심과 주가 흐름 보여줄지 상당히 좀 뭐 기대감 쪽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하나 좀 약간 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려감과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려감은 증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좀 있었었는데 얼마 전에 여름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뭐 성공적으로 좀 마친 듯한 느낌이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존 공장에서 만들던 캐파가 5,000톤입니다. 전구체가 5,000톤인데 그 군산 공장이죠. 새만금이라고 얘기하는 새만금에서 신규 캐파가 3만 톤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총 3만 5천 톤인데 뭐 이거는 뭐 시장에서 분석 자료대로 팩트를 말씀드리면 지금 전구체가 톤당 키로당 2만 원이에요. 키로당 2만 원인데 그럼 그거를 3만 5천 톤을 만든다 그러면은 곱하기 하면 계산이 나오겠죠. 뭐 간단히 얘기하면 뭐 환산만 하면 7천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일단 지금 유미코어 이제 벨기에 전 세계 양극재 1위였던 유미코어 우리나라 지금 이제 에코프로죠. 유미코를 통해서 SK온, 현대자동차 2차 그 어떤 플랫폼, 전기차 플랫폼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일단 뭐 만들기만 하면 사실 뭐 판로는 뭐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한 군데에 치중돼 있다는 점은 좀 약간 매출처가 리스크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 흐름 봤을 때는 뭐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깔끔하게 5만 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전 저점이라고 어제 저점이네요. 어제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36,0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앤드림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알려주셨습니다. 2차 전지용 양극화 물질 전구체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2025년부터 중국산 전구체 사용 제한 이슈가 있고 또 최근에 증산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5,000톤에서 35,000톤까지 크게 늘린 걸 보면 그래도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으로 또 풀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6,000원으로 대응해 보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GC인포 박근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실질경제 GDP가 2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2분기 역성장 충격에서 한 분기 만에 벗어났지만 한국은행이 앞서 8월 예상한 0.5%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수출이 자동차, 화학 제품 등을 중심으로 0.4% 감소하며 예상보다 증가세가 둔화했습니다. 다만 우려했던 내수는 민간 소비가 0.5% 늘어나는 등 회복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업 인수합병 의무 공개 매수제에 대해 남은 주식 100%를 의무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 과반수 이상의 물량을 매수하는 게 균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무공개 매수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에서는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 50%의 한 주를 포괄하는 의무공개 매수제도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M&A 시장 활성화와 소액 주주 보호,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반수 이상 매수하는 방안이 균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무공개 매수제는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준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일정 지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7조 300억 원으로 작년 3분기 1조 7,920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은 17조 5,731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3.8% 증가했고 순이익은 5조 7,534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매출이 전분기 대비 70% 이상 증가하며 실적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산업의 현주소를 잇고 성공적인 브랜딩 방안을 모색하는 K-브랜딩 컨퍼런스가 오늘 서울 용산에서 진행됐습니다. 올해 주제는 패션으로 행사에는 성내은 한국패션산업협회장, 로드리고 바실리카티 가르댕 피에르 가르댕 CEO, 조현민 한진 사장 등 국내외 경제 리더들이 참석했습니다. 컨퍼런스를 주최한 이데일리엠 곽혜은 대표는 한계와 경계를 허무는 강력한 힘은 오직 문화에서 나온다며 K-패션의 브랜딩 파워는 이런 면에서 강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데일리엠은 향후 뷰티, 아트 등 다양한 주제로 컨퍼런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이 참 안 좋았는데 그래도 오늘 밤에 또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파벳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아마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른 주가의 영향 내일 시장에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3분기 GDP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0.1% 성장에 그쳤고 수출이 조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내수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네요. 수출주와 내수주에 미칠 영향도 내일장에서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